쾅! 거대한 충격과 함께 이소영의 차가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운전석 쪽이 심하게 찌그러졌어요. 핸들이 가슴을 짓눌렀고 머리가 사이드 윈도우에 부딪혔습니다. 아! 검은색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도 없이 갑자기 꺾어 들어온 것이었어요. 이소영은 직진 신호를 받고 천천히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여기 사고 났어요. 119 좀 불러주세요. 운전자가 의식이 없어 보여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소영의 시야가 점점 어두워졌어요. 응급차 안에서 이소영은 의식을 잃은 채 실려가고 있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강민우를 위한 가을 코트를 샀습니다. 118만 원이나 하는 브랜드 제품이었어요. 3개월 할부로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 발표가 나면 입혀주려던 선물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옷은 달랐습니다. 2층 엘리베이터 앞 매대에서 39,900원에 파는 니트 하나가 전부였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중얼거렸던 그녀였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남편 것은 비싸게, 자신 것은 저렴하게. 저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집으로 향했던 그녀는 강민우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응급구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이소영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여보, 정신이 들었구나. 이소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목에 보조기가 채워져 있었고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강민우가 침대 옆에 앉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사고 났었어. 수술은 다행히 잘 됐어. 경추 3, 4번 골절이었는데 고정수술 받았어.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더라. 강민우는 이소영의 손을 잡았어요.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상대방은 어떻게 됐어요? 음주운전이었어. 벌금이랑 면허 취소될 거고 보험 처리는 보험회사에서 알아보고 있어. 이소영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강민우가 모든 걸 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괜찮아? 갑자기 나와도 걱정하지 마. 아내가 큰 사고 났는데 당연히 나와야지. 그때 간병인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은주라고 합니다. 앞으로 환자분을 돌봐드릴게요. 박은주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친근하고 신뢰할 만한 첫인상이었어요. 강민우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매일 오기 어려워서. 괜찮습니다.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이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우도 회사를 다녀야 하니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소영은 강민우의 패턴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쯤 와서 1시간 정도 머물다 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오면 박은주가 항상 자리를 비웠어요. 말씀들 나누세요. 전 커피 좀 마시고 올게요.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끼리 있을 시간을 배려해주는 거라고요. 하지만 매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니까 의아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앞 병실 보호자가 이소영을 찾아왔습니다. 60대 할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잠깐 여쭤볼 게 있는데.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까 1층 로비에서 봤는데 간병인분이 남편분이랑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소영의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그런가요? 말을 너무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동생분이에요? 아니면 시누이분? 아니에요. 처음 보는 분인데.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데 워낙 친밀해 보여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요. 할머니가 돌아간 후 이소영은
계속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친밀해 보였다고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 다음 날 강민우가 왔을 때 이소영은 물어봤습니다. 여보, 간병인은 어떻게 구한 거야? 강민우가 잠시 멈칫했어요. 응? 아, 병원에서 소개해줬어. 병원에서? 수술 끝나고 담당 간호사가 간병인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명함 줬거든. 이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왜?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강민우의 대답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마치 미리 준비해둔 답변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소영은 담당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간호사님, 혹시 간병인 소개해 주시나요? 네. 간병인요? 간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 박은주 씨는 남편분이 아는 사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업체 전화번호는 드려요. 이소영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박은주가 인사를 나누며 나가는 모습을요. 그럼 1시간 후에 올게요. 박은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어요. 그리고 강민우를 바라보는 눈빛도 뭔가 달리 느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멍하니. 아니야. 목이 좀 아파서. 이소영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1층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박은주가 나타나서 어디론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잠시 후 강민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만 전화 받을게. 강민우는 복도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응, 조금 있다가 내려가. 10분 있다가.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이소영은 불안해졌어요. 강민우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 왔어.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할 것 같아. 그래. 간병인이 잘 돌봐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날 밤 박은주가 약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좀 어떠세요? 많이 아프신가요? 좀 이상해요. 머리가 맑지 않고. 박은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고 후유증일 거예요. 진통제를 좀 더 드세요. 통증 때문에 예민해지실 수 있거든요. 박은주가 건넨 약을 받아들고 이소영은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알약이 더 작고 색깔도 달랐습니다. 약이 바뀐 건가요? 네,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바꿔본다고 하셨어요. 약을 먹고 나니 머리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은주와 강민우가 복도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심지어 강민우가 박은주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이소영은 중얼거렸어요. 박은주가 다가와서 이마를 만져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약 때문에 좀 어지러우실 수 있어요. 사고 후 스트레스성 환각이 올 수도 있거든요. 환각이라고요? 이소영은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자신이 이상한 걸 본 건가요? 푹 주무세요. 내일은 더 나아지실 거예요. 박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소영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이소영의 상태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고, 낮에도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박은주가 매일 처방된 약을 가져다 줬습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이소영은 의심 없이 약을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머리가 흐릿해지는 현상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박은주가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이제는 그것도 이상하게 보였어요. 어느 날 오후 박은주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녀의 가방이 침대 옆에 그대로 있었어요. 가방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소영은 호기심에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방 안에 강민우와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여행지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이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일까요? 이소영은 본 적이 없는 사진들이었어요. 그때 박은주가 돌아왔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이소영은 서둘러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박은주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혹시 제 가방을 보셨나요? 아니에요. 박은주는 가방을 빠르게 챙기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요즘 너무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심하시나 봐요. 그날 밤 이소영은 박은주가 복도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응,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약 때문에 많이 흐릿해하고 곧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이소영은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계획이라니? 뭘 옮긴다는 거죠? 다음 날 담당 의사가 강민우와 함께 병실에 들어왔어요. 환자분 상태를 보니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신과요? 이소영은 당황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환각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기억 혼란과 불안 증세가 심해지고 있어요. 간병인분 말씀으로는 밤에 혼자 중얼거리시고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해요. 하지만 의사는 이소영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강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과 상담 한번 받아보자. 사고 후유증일 수도 있잖아. 저는 정상이에요. 박은주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봐도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전문의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민우가 여러 서류를 가져왔어요. 여보, 치료비 때문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할 것 같아. 여기 사인 좀 해줄래? 이소영은 약 때문에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어요.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담보대출 서류야. 걱정하지 마. 이소영은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강민우가 왜 그렇게 급하게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을까요? 며칠 후 앰뷸런스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정신과 전문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이소영은 저항하려 했지만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박은주가 준 약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앰뷸런스 문이 닫히면서 이소영은 절망했습니다. 강민우와 박은주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봤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울정신병원은 시내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외곽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이소영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 오신 환자분이시네요. 접수 담당자가 서류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소영은 휠체어에 앉은 채 무기력하게 있었어요. 박은주가 준 약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가족분께서 미리 연락 주셔서 병실 준비해뒀어요. 3층 304호실입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이소영은 다른 환자들을 봤어요.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 혼자 중얼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상이에요. 이소영이 간신히 말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실 거예요. 간호사는 친절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304호는 2인실이었어요. 한쪽 침대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새 룸메이트구나. 나는 김순자야.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소영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기 왔어? 나는 아들이 보냈어. 치매 때문에. 김순자 할머니는 의외로 정정해 보였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후에. 그럴 수 있지. 사고 충격으로 많이 힘들었겠구나. 할머니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날 밤 이소영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강민우와 박은주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던 장면이요. 한편 그 시각 강민우와 박은주는 24시간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보냈구나. 박은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응.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강민우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집 매매는 언제 진행할 거야? 다음 주부터. 정신병원 입원 확인서 받으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 그럼 은행 계좌는? 이미 처리했어. 소영이가 사인한 서류로 권한 이양 신청했거든. 박은주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6개월만 기다리면 돼. 정신병원에서 정신질환 진단서 나오면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6개월. 길게 느껴져. 그동안 우리 여행이나 다니자. 강민우가 박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는데 6개월쯤이야. 다음 날 아침 정신병원에서는 회진이 시작됐습니다. 304호 이소영 환자. 담당 의사 정연수가 병실에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연수 과장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정상이에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소영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의료진이 판단하기에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연수는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환각, 망상, 기억장애 등의 증상이 있으시고 가족분께서도 매우 걱정하고 계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간병인과 남편이 저를. 이소영 씨, 진정하세요. 그런 생각 자체가 피해망상의 증상입니다. 이소영은 절망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일단 2주 정도 경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할 예정이에요. 의사가 나간 후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성급하게 나가려고 하면 안 돼. 차근차근 치료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어떻게 해야 해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약도 잘 먹고, 상담도 성실히 받아. 그래야 빨리 나갈 수 있어. 할머니의 조언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소영은 병원의 규칙을 알게 되었어요. 아침 7시 기상, 오전 집단 상담, 오후 개별 상담, 저녁 8시 소등이었습니다. 집단 상담에서 만난 다른 환자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어요. 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등 다양한 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이소영은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점차 다른 환자들과 소통하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2주가 지나자 강민우가 면회를 왔습니다. 여보, 어때? 좀 나아졌어? 강민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했어요. 여보,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는 정상이야.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어렵다고 하시더라. 좀 더 치료받자. 집은 어떻게 되고 있어? 이소영이 물어보자 강민우의 표정이 잠시 변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관리하고 있어. 하지만 이소영은 알 수 있었어요. 강민우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면회가 끝나고 나서 김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뭔가 어색하더구나. 진짜 걱정하는 것 같지 않았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나가서 확인해 봐야겠구나. 의사 선생님께 퇴원 의지를 보여드려. 할머니의 말이 맞았어요. 이소영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소영은 병원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먹고 상담에 성실히 참여했어요. 의료진들도 이소영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많이 안정되셨네요.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정연수 과장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이소영은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면회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언니, 이소영의 동생 지민이었습니다. 지민아, 어떻게 여기를 알고? 형부한테 들었어. 언니가 교통사고 후에 힘들어한다고. 지민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지민아, 나 여기서 나가고 싶어. 나는 정상이야. 이소영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어렵다고 하시던데. 형부도 많이 걱정하고 계셔. 형부가 뭐라고 했어? 언니가 사고 후에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다고. 간병인분을 의심하고 그런다고. 지민의 말을 듣고 이소영은 깨달았어요. 강민우가 지민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요. 지민아, 혹시 우리 집 상황 아는 거 있어? 집? 형부가 치료비 때문에 대출 받는다고 하더라. 언니 치료비가 많이 든다고. 이소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대출이라니. 그런데 언니 형부가 요즘 좀 이상해. 지민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뭐가 이상해? 예전보다 밝아 보여. 언니가 아픈데 그럴 수 있나 싶어서. 이소영은 지민의 말에 확신을 얻었어요. 분명히 강민우가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요. 면회가 끝나고 김순자 할머니가 물어봤습니다. 동생분이 왔구나. 좋은 분 같더라. 네, 그런데 할머니. 혹시 여기서 나갈 방법 없을까요? 있지. 퇴원 심사를 받으면 돼. 하지만 가족 동의가 있어야 해. 가족 동의요? 응. 보호자가 동의해야 퇴원할 수 있어. 이소영은 막막했어요. 강민우가 동의할 리 없었거든요. 며칠 후 이소영은 담당 상담사에게 털어놨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뭔지 말씀해 보세요. 남편과 간병인의 관계가 이상했어요.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상담사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런 의심이 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봤거든요. 둘이 손잡고 있는 걸. 이소영 씨, 혹시 약물 부작용으로 환각을 경험하신 건 아닐까요? 또다시 환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소영은 포기했습니다. 한편 강민우와 박은주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 매매 계약 완료됐어. 강민우가 전화로 말했어요. 얼마에? 시세보다 조금 낮게. 금매로 내놓는다고 했거든. 그래도 13억은 넘지. 응. 13억 2천. 박은주는 흡족했어요. 은행 계좌 정리는? 어제 마쳤어. 적금이랑 펀드까지 해서 총 8천만 원 정도. 그럼 총 14억? 맞아. 이 돈으로 제주도 펜션 사업 시작하자. 둘은 이미 제주도에 펜션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소영이는 언제까지 둘 거야? 6개월 정도. 그 정도면 정신질환 진단서 확실히 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는 이혼 소송. 정신질환자랑은 이혼이 쉬워. 강민우의 계획은 치밀했어요. 2개월째 되던 날 이소영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외부 활동이 있었어요. 선별된 환자분들께 3시간 정도 외출 기회를 드립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이소영은 그동안 모범적으로 생활한 덕분에 선별되었습니다. 외출 당일 이소영은 간호사와 함께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2개월 만에 보는 바깥 세상이었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필요한 물건 사시고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오세요. 3시간 후에 여기서 만나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이소영은 곧바로 PC방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신의 집 상황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PC방에서 부동산 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의 주소를 검색했어요. 매매 완료. 화면에 나타난 글자를 보고 이소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집이 팔린 거였어요. 계속 검색해보니 매매일은 1달 전이었습니다. 자신이 정신병원에 있는 동안 집이 팔린 거였어요. 그럼 내 돈은 어디로 갔을까? 이소영은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계좌를 확인해 봤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니
충격적인 화면이 나타났어요. 계좌 해지. 모든 계좌가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소영은 절망했어요. 정말로 강민우가 모든 재산을 처분한 거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민이었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야? 간호사가 연락 안 된다고 하던데. 지민아, 나 큰일 났어. 이소영은 울먹이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형부가 집을 팔았다고? 응. 내 돈도 다 없어졌어. 언니, 지금 당장 경찰서 가자. 지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정신병원 환자야. 누가 믿어줄까? 그래도 신고는 해야지. 지민과 함께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같았어요. 부인이 정신병원 입원 환자시라고요? 경찰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하지만 저는 정상이에요. 남편이 제 재산을 빼돌렸어요. 일단 병원으로 돌아가시고 퇴원 후에 다시 오세요. 지금 상태로는 신고 접수가 어렵습니다. 이소영은 절망했어요. 정신병원 환자라는 이유로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언니, 어떻게 하지? 지민도 당황했어요. 일단 병원으로 돌아가야 해. 그리고 퇴원할 방법을 찾아야겠어. 이소영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이소영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치료된 모습을 보여줘야 했어요. 정현수 과장에게 상담 시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완전히 회복해서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다고 말했어요. 의료진들은 이소영의 적극적인 태도에 만족했습니다. 이소영은 매 상담마다 완벽한 환자를 연기했습니다. 의료진들의 질문에 모범적으로 답변하고 다른 환자들과도 원만하게 지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정현수 과장이 퇴원 검토 회의를 열겠다고 했어요. 지난 3개월간의 경과를 봤을 때 충분히 사회 복귀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강민우가 병원에 왔습니다. 의사가 퇴원 얘기를 한다는 말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어요. 아직 불안하다며 재발을 걱정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기 어렵다는 핑계도 댔어요. 결국 퇴원은 한 달 더 연기됐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조언에 따라 이소영은 지민에게 연락했습니다. 퇴원 보증인을 서달라고 부탁했어요. 법적으로 가족이면 가능했거든요. 지민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이소영의 간절함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언니가 정말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지민이 퇴원 보증서를 들고 병원에 찾아왔어요. 정현수 과장은 남편이 반대하고 있다며 당황했지만 법적으로는 가족 중 한 명이 동의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민우는 급하게 병원에 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화를 냈지만 의학적으로도 퇴원 가능한 상태였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소영이 짐을 싸는 동안 강민우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어요. 퇴원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민의 집에 도착한 이소영은 마침내 자유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분노가 컸습니다. 증거를 찾기 위해 박은주를 검색했어요. 간병인 업체에 등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박은주는 간병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펜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보니 박은주와 강민우가 공동으로 펜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결정적 증거였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신병원을 퇴원한 상태였고 구체적인 증거도 있었어요. 경찰관은 이소영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남편과 간병인이 공모해서 재산을 빼돌렸다는 신고였어요. 이소영은 집 매매 계약서, 계좌 해지 내역, 그리고 박은주와 강민우의 펜션 사업 등록증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경찰은 충분히 수사해 볼 만한 사건이라며 신고를 접수했어요. 며칠 후 강민우에게 경찰 조사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강민우가 지민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왜 이런 일을 벌이냐고 따졌지만 이소영은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주와 제주도 펜션 사업하는 것도 안다고 말했어요. 강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언제부터 박은주와 사귄 거야? 이소영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2년 전부터야. 처음에는 정말 우연히 만났어. 강민우가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빼돌린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잖아. 이혼 서류 준비해. 그리고 내 돈 돌려줘. 이소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려줄 돈이 없어. 이미 사업에 투자했거든. 그럼 법정에서 보자. 강민우가 나간 후 이소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6개월 후 법정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민우와 박은주는 사기 및 재산 횡령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집행유예 3년이 붙었지만 범죄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재산 환수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제주도 펜션은 경매에 넘어갔지만 대출금을 제외하고 나니 3억 5천만 원 정도만 돌아왔어요. 원래 재산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이소영은 지민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 사는 삶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그동안 전업주부였던 이력과 정신병원 입원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네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며 받는 월급은 200만 원이었어요. 예전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버는 돈이라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은 60대 여성이었는데 이소영의 사정을 알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힘든 일 많이 겪으셨구나. 그래도 이렇게 일어서는 모습이 대단해. 손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세상에는 이소영과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혼 후 홀로 서게 된 여성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언니도 그런 일 당했구나. 요즘 남자들이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 나이 들면 젊은 여자 찾아가더라. 하지만 이소영처럼 정신병원까지 보내진 경우는 없었어요.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이소영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분식집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고 싶었습니다. 사장님이 도움을 줬어요. 내가 아는 자리가 하나 있어. 보증금이 적게 드는 곳이야. 이소영은 망설였어요. 실패하면 그나마 안정된 일자리도 잃을 수 있었거든요. 한번 해봐. 당신은 할 수 있어. 사장님의 격려에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소영이네 밑반찬이 문을 열었어요.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소영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정성껏 만든 반찬들의 맛이 소문나면서 단골들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세요? 제가 직접 담그거든요. 정성을 많이 담아서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이소영은 자신이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강민우의 뒤에 숨어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순자 할머니가 가게를 찾아왔어요. 어머, 순자 할머니. 소영아, 여기가 내 가게구나. 소문 들었어. 할머니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할머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이소영이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이소영의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소량 반찬을 전문으로 하면서 고정 고객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 가게에 왔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일어설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 그런데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 이소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강민우는 어떻게 지내? 감방에서 나온 후에 박은주랑 헤어졌대. 지금은 혼자 고시원에서 산다고 하더라. 이소영은 더 이상 강민우에 대한 감정이 없었어요. 분노도 원망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안타깝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소영은 생각했습니다. 50살에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습니다. 강민우에게 의존해서 살던 20년보다 혼자 살아가는 3년이 더 값진 시간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보였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밝았어요. 이제 정말 내 인생이구나. 이소영은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가게에 가서 정성껏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만의 하루를 만들어갈 생각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배신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소영에게는 강민우의 배신이 진정한 자립의 출발점이 되었어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